안녕하세요. 리딩입니다. 저의 채널 리딩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책을 널리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원본으로 읽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책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영상에 첫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직접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영상 첫 댓글 이벤트는 계속할 예정이며 한 권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더 늘려갈 예정이오니 저의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로 저의 채널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 아닌 괴물들의 족쇄를 채우자. 선을 지키고 악을 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 그는 개구리와 꿀벌을 보호하고 물고기와 거북이를 방생했다. 동시에 빵 조각을 갉아먹는 쥐,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을 잔인하게 죽이며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통쾌함을 느꼈다. 이른바 선과 악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 잔인한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이다. 진짜 아픔을 겪어본 사람, 진짜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다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훨씬 많은 것을 포용한다. 이러한 포용이야말로 선이라 할 수 있다. 이해하기에 애처로움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사람은 육신에 갇혀있기에 지식과 체험의 한계에 묶이고 저마다 독특한 편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집단의 폭력과 모든 비이성적 행위를 이해하고 용이 나려면 자아로부터 해탈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잔인하고 악독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합리화한다. 아동 성폭행을 주제로 한 영화 소원을 본 한 누리꾼이 리뷰를 올리며 이런 장면을 예로 들었다. 어떤 사람과 늙은 어멈이 밥상 앞에 앉아 소원을 화제에 올린다. 어멈은 당근을 씹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한다.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어. 예전에 시골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 내가 아는 것만도 몇 개야. 하지만 아무도 그 강간당한 여자아이를 가엾게 여기지는 않았어. 오히려 걸레라느니 헌신짝이라고 불렀지. 그 애들은 시집가기도 힘들었어. 중매쟁이들도 그 집에는 중신을 서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은이가 있다. 그중 누구는 겨우 살아남고 누구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을 뿐이다. 간접살인자 또한 어디든 있다. 그들은 냄새나는 침을 튀기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얼음장처럼 싸늘한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피해자를 몇 번이고 찌르고 또 쓰러뜨린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치심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 세상에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죄가 가장 심각하고 악한 형태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방관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 좀 모질게 말하자면 단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가볍게 취급한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루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동족끼리 사륙과 학대, 모욕, 억압을 자행해왔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또한 겪었다. 매번 시련이 닥칠 때마다 내가 사람 사이에 살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자신의 잔인함을 종종 잊는다. 자기가 아팠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히 듣지 않으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든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자신이 좋으면 가지려 하고 싫으면 철저히 없애려 한다. 당신이 상처받고 고통에 울부짖어도 그들은 당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상처 준 사람이 가장 알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진실이다.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감각조차 없다. 누군가 일깨워줘도 대개는 기억하지 못한다. 가엾게도 그저 상처받은 사람만이 몇십 년이 지난 뒤까지도 인간 본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아는 채 괴로워할 뿐이다. 남에게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떤다. 어떤 이는 한순간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온정마저 저버리고 미친 듯 잔인하게 상대를 상처 입힌다. 그들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떠안는 피해자만 남는다. 한번 감정에 휩싸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악랄하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철저히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약한 척해도 비위를 맞춰도 도망쳐도 소용없다. 그럴수록 이들이 휘두르는 칼은 오히려 더 거세진다. 아무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정의를 지키려 나서지 않는다. 당신은 홀로 그곳에 서서 당연하다는 듯 마땅하다는 듯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몸부림조차 무력하다. 당신을 둘러싸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측은지심조차 잃은 듯하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표현하면 더욱 우습게 여긴다. 심지어 연기하지 말라고 몰아붙인다. 참다 못해 화를 내면 기다렸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봐, 저 인간도 알고 보니 나쁜 놈이네. 결국 민낯을 드러냈어. 혼자 착한 척하더니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흉해라. 당신이 무너지면 위선을 떤다고 한다. 당신이 다투기를 포기하면 역시 나쁜 놈이라고 단정짓는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떠나는 것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떠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개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아는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며 그들에게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거나 사실은 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당신을 상처 입힐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자기가 상처 줬다는 사실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발광할 수 있고 여태껏 그래왔듯이 계속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며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라며 당신을 계속 몰아붙인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집단의 비이성적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거나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없으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자신이 몸소 느끼고 겪어보지 못한 일은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 철학과를 졸업해놓고 여자의 동의 없이 남자 혼자 강간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 세상에 강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부모님도 늘 잘해주었다며 자신의 자매가 가정폭력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무지할 때 잔인해진다. 자기가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별다른 가책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 여기 더욱 잔인한 사실이 있다. 우리 자신부터가 언제 도살자로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어떤 상흔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덮어지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보여준 잔인함과 사악함은 더더욱 희미해지지도 용서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도살자가 선량한 사람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 남은 사람들은 간 사람은 가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살자에게 죄를 묻겠는가? 도살자는 언젠가 반드시 손에 든 칼을 또다시 선한 사람에게 겨눌 텐데 그때도 자신이 안전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튼튼한 자아를 가지는 심리 전략. 욕심과 게으름은 인류의 고질병이다. 경제학의 비고객 개념을 빌려 설명하자면 비고객의 절대 다수가 소비 욕구는 있으나 실제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욕심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저가 배송비 무료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욕심과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게으름이 이들을 비고객으로 남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선함과 악함은 본성보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태도에 가깝다. 누군가는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똑같이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지덕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외려 더 쉽게 상처받는다. 중국의 대표 감독 펑샤오강의 영화 방화의 남주인공 류펑은 어떤 면에서 선량함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다. 소문이 진실보다 강하고 무서운 시대에 그의 개인적 의지와 성품은 스스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며 집단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군 예술단에 있는 그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헌신한다. 그러나 그의 선량함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모하던 여자에게 고백하다가 끌어안았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진다. 그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벌목부대라는 가장 힘든 부대로 보내진다. 평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그를 멀리하는 가운데 오로지 여주인공인 샤오핑만이 류평의 선량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긴다. 샤오핑 역시 어려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군 예술단에 들어온 후로 줄곧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류평이었다. 그랬기에 군 예술단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류평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샤오핑은 차가운 인간성에 철저히 실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선량함을 진짜 필요로 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자원에서 최전방으로 향한다. 류평이 한 선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군 예술단에 있을 때 그는 취사반장을 위해 소파를 털고 아무도 먹지 않은 터진 만두를 먹었으며 무대 커튼을 수선했다. 식당에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고 세탁기에 막힌 호수를 뚫는 것은 그의 일이었다. 그야말로 아무나 그를 부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류평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아니다. 그가 벌목부대로 자천된 뒤로도 군 예술단은 변함없이 굴러갔으며 그가 하던 잡일은 금세 다른 사람이 맡았다. 물론 모범 병사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억울하게 자천되었을 때도 류평의 착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배척한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잘 살았다. 자신의 선량함을 맹목적 희생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집단적 악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도 지나치게 악의에 차 있는 사람도 모두 원가족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놀랍도록 흡사하다. 내내 불행했거나 가정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생겼거나 오랜 기간 어렵게 생활해왔거나 하는 시기다. 다른 점이라면 전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후자는 분노를 발산해서 세상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전자는 결국 집단적 악의에 희생당하고 후자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도리를 중시하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하는지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는지 이는 모두 개인의 생활태도 및 양심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구속하는 행동 규범이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라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기,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선악이 아니라 이기야말로 진정한 본성이라 할 수 있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도 해를 끼칠지는 모두 이기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행동과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해 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이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다. 심성, 다시 말해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
동곽선생과 늑대라는 중국 전래 동화가 있다. 동곽선생은 착한 마음으로 나쁜 늑대를 구해주었다가 오히려 잡아먹힐 뻔했다. 현실에도 선의로 도와준 사람이 도리어 악의를 품고 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공경에 처했을 때는 누구나 불쌍하고 가여운 모습을 꾸며낸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연민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사람마다 사뭇 다르다. 누군가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누군가는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도와준 사람을 외려 해친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A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도둑 잡아라 라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한 여자와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했다. 소매치기였다. 소매치기는 A에게 붙잡히자마자 여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맹세코 입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제발 놔주세요. 마음이 약해진 A는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앞으로 다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소매치기는 어디론가 쌩안이 사라졌다. A가 여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얼마 안 가 골목길 안에서 괴한 2명이 튀어나와 그를 덮쳤다. 그중 한 명은 아까 그 소매치기였다. 패거리를 끌고 와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A가 얻어맞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도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혼자 도망쳐버렸다. 사람을 돕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잘못이다. 제대로 된 사람을 도와주면 감사와 보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와준 사람이 악인이라면 감사는커녕 불필요한 피해, 심지어 심각한 타격까지 입을 수 있다. 얼마 전 대만에서 한 청년이 바다에 빠진 여자아이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목숨을 잃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여자아이의 엄마는 혹시라도 손해배상을 요구받을까봐 두려웠는지 청년이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자기 딸은 수영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구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은혜 모르는 이 여성은 자기 딸의 목숨을 구한 청년의 의로운 행동을 쓸데없는 참견으로 비하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찔러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게 살해 동기였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자주 돈을 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어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솔직히 고등학생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매번 도와주다가 단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가. 장거 피살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중국인 여학생 장거는 친구인 류신을 돕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사건 발생 전 류신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싸우고 집을 나왔고 장거는 갈 곳이 없어진 류신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었다. 그런데 류신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집까지 찾아왔고 장거는 류신 대신 남자친구를 막아서다가 그만 그에게 살해당하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후 류씨는 장거의 죽음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만약 장거의 어머니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배은망덕한 류씨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부족하고 자신을 보호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군자는 곧 무너질 듯 위태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고 했다. 몇 번 보지도 못한 낯선 남자라면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했어야 했다. 그러나 장거를 그렇게 하는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죽은 요승이 살아있는 장녀를 이기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아는가? 이 이야기가 유명한 까닭은 그 안에 인간의 심리를 꿰뚫은 심오한 기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는데 장렬과 요승이 그랬다. 두 사람은 모두 당나라의 명신이자 뛰어난 재상이었다. 요승은 2번, 장렬은 3번 재상 자리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서로 번갈아가며 같은 관직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의견이 갈리는 일이 잦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둘은 결국 서로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됐다. 그렇게 나쁜 감정에 앙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상대를 죽여 후환을 없애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먼저 세상을 떠날 사람은 요승이었다. 죽기 전 요승은 남겨질 가족을 걱정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장렬이 자기 가족을 멸문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가족 중 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요승은 병상에 누운 채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나와 장렬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앙심도 깊다.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너희를 헤아려 할 것이다. 그런데 장렬은 어려서부터 사치를 좋아했고 특히 귀한 보물을 좋아했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장에 내가 평생 모아둔 보물을 벌려두어라. 만약 조문하러 온 장렬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쳐서 온 가족이 살기를 도모해라. 하지만 그가 관심을 보인다면 재빨리 보물 몇 개를 그에게 바치고 내 비문을 지어달라고 청해라. 그리고 그가 비문을 지어주거든 곧장 황제에게 올려 보이고 좋은 비석을 마련해 두었다가 황제가 그 비문을 확인하는 즉시 새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다. 장렬은 항상 나보다 일을 늦게 파악했으니 아마 수일이 지난 후에 반드시 후회하며 그 비문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비석에 새긴 비문을 보여주고 황제에게 벌써 허락을 받았다고 말해라. 요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렬은 득달같이 달려왔다. 표면적 이유는 조문이었지만 사실은 원수가 죽은 꼴을 보기 위해서였다. 요승의 아들은 장렬을 먼저 보물이 가득 전시된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장렬이 좋아하는 진귀한 골동품도 있었다. 장렬은 눈을 반짝이며 보물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요승의 아들은 그 틈을 타 아버지가 이 보물들을 장렬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장렬은 뛸 듯이 기뻐하며 보물을 챙겼다. 한껏 만족한 기분으로 장렬이 떠나려는데 요승의 아들이 종이와 먹을 내밀며 아버지를 위해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장렬은 전혀 써주고 싶지 않았다. 철천지 원수의 명복을 비는 비문을 쓰려니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받은 게 있는 터라 무작정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결국 장렬은 어쩔 수 없이 비문을 써주었다. 며칠 후 뒤늦게 아차 싶어진 장렬은 서둘러 하인을 보내 비문을 찾아오라고 했다. 장렬의 하인은 요승의 아들을 찾아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주인께서 비문의 몇 글자를 잘 못 썼다고 하십니다. 돌려주시면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요승의 아들이 깜짝 놀라는 척했다. 저런, 장대인께서 조금 더 일찍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비문은 이미 황제의 윤허를 받고 석공에게 보냈답니다. 아마 벌써 비석에 새겨졌을 텐데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장렬은 자신이 요승의 깨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했다. 비문을 써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요승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의미인데 이제 와서 그의 가족을 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장렬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사람인 척하며 요승의 가족을 놓아주었다. 서양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주인공은 톰이라는 아이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톰이를 본 엄마는 깜짝 놀랐다.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톰이 누구랑 싸운 거니? 톰이는 울면서 말했다. 니기요. 자기보다 키가 작다면서 일부러 나를 괴롭혀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다음날 엄마는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어 토미에게 주었다. 아들, 오늘 유치원에 가면 이 케이크를 닉에게 주면서 친구가 되어보렴. 케이크를 주자 과연 닉은 토미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 토미는 또다시 얼굴이 엉망이 되어 돌아왔다. 엄마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들, 닉에게 케이크를 주지 않았니? 너를 왜 때린 거야? 그러자 토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닉이 또 케이크가 먹고 싶대요. 엄연히 말하면 이 사회가 불량배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버릇을 들이는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조폭처럼 겉모습만 무섭게 꾸미고 허장성세를 부리며 상대를 위협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보통 피해 입지 않기 위해 타협하거나 도망치는 편을 택한다. 그들에게 남을 위협하거나 괴롭혀도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셈이다. 이런 잘못된 신호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일종의 고정된 사고방식이 생겨난다. 폭력을 휘두르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남을 굴복하게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 방식으로 사회를 휘젓고 다니며 마침내 불량배로 길러진다. 이런 불량배를 제압할 유일한 방법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먼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그에 걸맞는 피드백과 보상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한 사회적 미천을 마련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선함의 가치를 맛본 사람은 쉽게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선함에 정당한 보상을 주고 악함에 먹이를 던져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이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뉜다. 좋은 사람이 나은 점은 밤에 좀 더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뿐, 깨어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쪽은 나쁜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또 아무리 노력한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도덕적 속박에 얽매여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삶의 모순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위로다.
부디 착한 사람으로 남길. 어느 날 엘은 회사에서 자신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가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볍고 예쁜 여자라는 소문이었다. 대체 그런 낯뜨거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몸가짐이 조심스러운 그녀였기에 더욱 황당했다. 그러나 그녀를 딱하게 여긴 사람이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몰래 기뜸해 주었다. 놀랍게도 그녀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심지어 약간 좋아하기까지 한 남자의 직원이 소문의 진앙지였다.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머금었다. 아니요, 화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갈라진 느낌만 들더라고요. 처음엔 한바탕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까봐 무서워졌어요. 알면 뭐해요. 이야기할 사람만 한 명 더 줄어들 뿐인데.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매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어이없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 사실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나 갈등, 가벼운 모욕 정도는 누구나 경험하기 마련이다. 다만 워낙 미미해서 깊이 신경 쓰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오해와 모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진상을 찾거나, 그러나 진상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데다 반드시 소득이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한다. 일본에서 발생한 흉악범 범죄 사건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치하시 다스야의 영국 여성 강간 살인 사건이다. 범인은 2년 넘게 도주하다 잡혔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주 기간 동안 충분히 많이 고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범인은 잡히지 않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했지만 잡히고 나서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동정 여론마저 잃었다. 그러나 법정에선 피해자의 아버지는 절대 범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내 딸이 흙바닥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인간은 일말의 연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각종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 기사 밑에 남을 용서해야 자신이 편해진다느니 멋모르는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평생 갚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식의 댓글이 종종 달린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런 소리를 짓거린 사람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악인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말의 연민도 베풀지 않는데 어째서 피해자에게만 용서를 강요하는가? 아무 고통도 겪지 않은 구경꾼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감히 용서하라 마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직 철이 없어서 혹은 몰라서 그런다며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 최소한의 지각도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게다가 알고 보면 철이 없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사회와 부모가 자신의 비행을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받아주는지 시험하는 미성년 범법자도 많다. 수많은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인터넷에서 관련 법규를 자세히 찾아본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미리 알기 위해서다. 실제로 절도나 강도, 고의살인 등 대부분의 범법 행위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미성년 범법자는 더욱 대담하고 거칠 것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심지어 어떤 소년범은 대놓고 이렇게 이죽거렸다고 한다. 감옥 한 번 다녀오면 훈장을 하나 다는 거죠 뭐. 만약 우리가 이런 악인에게 관용을 베풀면 그 관용은 우산이 되어 이들을 법의 정당한 심판으로부터 가려주고 마침내 칼이 되어 우리의 목덜미를 겨눌 것이다.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을 아는가? 민간인의 입장에서 겪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생존 게임이다. 살다 보면 이 게임처럼 정보가 통제되고 물자가 부족하며 폭력이 행행하는 무질서하고 무도덕한 상황에 홀로 맞서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당신이 경험할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게다가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민낯인지도 모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길. 그러나 부디 당신과 나는 선량함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해받을 때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 한 조각을 지키고 악의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악한 행동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에필로그. 부드럽지만 강단 있게, 착하지만 단호하게. 성격은 좋은데 좀처럼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진짜 친구보다는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했고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더 자주 느꼈다. 착함은 애정결핍, 자기 비하, 나약함, 외로움, 편집증, 고립과 괴롭힘의 다른 말이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를 출간한 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가 어둠에 갇혀 있는지 알게 되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억눌리고 부하에게 치인다. 가정에서는 욕설과 원망, 심지어 구타까지 당한다. 친구 사이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다가 혼자 마음고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답답해도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도 없다. 맞서 싸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 고립감에 시달린다. 인간관계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는 문제를 계속 겪는 까닭은 당신이 경계 없이 착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착한 것이지 사실은 호구 잡혔기 때문이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네티즌은 저마다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온갖 사례를 공유한다. 대개 사례 속 가해자는 자신의 저지른 모든 죄악을 잊고 잘 살지만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 속에 헤매기 마련이다. 수면제도 먹어보고 손목도 몇 번 그어본 사람으로서 나는 괴롭힘을 당한 이가 어떤 절망에 빠지는지 잘 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도 다 안다며 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은 아니라며 네가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왜 잘해준 일은 기억하지 못하니? 라는 식으로 위안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쉽게 말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코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지지 못한다. 선량함은 나약함도
거절할 줄 모르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다. 착한 사람이 돼 자신만의 원칙과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나를 자꾸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과감히 거절하라.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속이 검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살다가 눈물 삼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부드러운 동시에 힘 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